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재무설계 은퇴설계연구소에서 기획하고 네 분의 이제 박사님께서 수저 5만에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라, 이 책을 이제 저희가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우리 한국재무설계 은퇴설계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강주성 박사님, 그리고 유호실 박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불과 이제 2주 전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가가 이제 미국 분이신데요, 수저 오먼, 이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분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수저 오먼은 이제 재무 자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재무 설계사, 그리고 작가이시고 팟캐스트 진행자십니다. 1987년 수저 오먼 파이낸셜 그룹을 설립하셨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CNBC의 수저 오먼 쇼를 통해서 재무 자문가로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29회, 레리킹 쇼 라이브에 30회 이상 게스트로 출연하셨고, 현재 이제 슈즈 오먼 우먼 앤 머니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재무설계사로서는 좀 특이하게 에미상을 2회 수상한 TV쇼 진행자이자 10회 연속 뉴욕타임즈 개인 재무설계 분야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선정되었으며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여는 그레이시상 수상을 8회 수상하셨고요. 타임즈 100인에 2번 선정되셨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브롬스 선정한 미국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좋은 분의 이제 책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이게 책이 내용이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1, 2, 3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라, 전사의 마음가짐을 간직하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은퇴를 떠올리면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간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돈 걱정 없는 은퇴가 제일 좀 행복한 은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지 어머니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이제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려면 마치 전장에 임하는 전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사실은 돈에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돈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같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이제 나의 돈은 내가 지킨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전사의 마음가짐을 간직하라는 그런 이제 장이 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전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은퇴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족을 지원하라. 사실 뭐 우리가 가족이 우리를 살게 하는 뭐 힘인데, 이제 가족을 지원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눠서 자녀와 손주 그리고 노부모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족을 지원은 하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 이런 이제 타이틀인데, 한번 자녀와 손주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수지 어머는 미국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선 이제 뭐 자녀나 손주 아니면 부모님들 봉양하고 이런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결혼할 때 뭔가 집을 사주고 싶다거나 지원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본인들은 뒷전이고 이제 자녀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를 뭐 한 달에 뭐 한 300, 400만 원씩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으나 그게 이제 나의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내 노후가 됐을 때 과연 나의 은퇴를 그 자녀들이 좀 돌봐주거나 책임져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음부터 아예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으나 그거를 이제 적절한 선을 두고 우선은 나의 노후를 한번 돌아보고 그걸로 이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자라는 이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녀와 되게 오래도록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뭔가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경우, 아니면 이제 손주들의 교육비까지 지원해주는 경우,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이제 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자녀 지원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보통 이야기할 때, 근데 이미 이제 그분들은 자녀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뭐 양육비는 당연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아이들에게 지출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녀의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녀의 결혼을 하는데 부모로서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항상 고민이고, 그 부분을 정말 고려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뭐 이 은퇴 쪽 관련해서 훨씬 더 앞서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뭐 손주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부모에 관한 부분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정말 자녀에 대한 지원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고, 왜 그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늙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건강해. 그리고 많이 재정적으로도 앞으로 다가올 그런 전쟁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책에 보면 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아니면 손주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본인들의 어떤 간병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간병비는 뭐 그렇게 크게 아직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퇴 이후에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은퇴 이후에 그런 어떤 처음에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간병비가 금액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간병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세금을 내실 거고, 그때도 핸드폰 요금을 내실 거고, 그때도 분명히 어떤 관리비도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은퇴 설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또 하나 이제 노부모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와 손주 부분에 보면 대출에 연대 보장하지 않는다. 여기 뭐 미국도 같은 문제네요. 그다음에 건전한 재무 마인드를 갖도록 지도한다. 이제 자녀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경제 교육이나 뭐 재무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게 사실은 당연한 거는 아니잖아요. 너의 뭐 앞날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충분한 재무 마인드를 같이 좀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부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하는 분들이 자녀도 있고 뭐 손주까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니까 노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 중간에서 이게 지금 아래 위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이 노부모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간병비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병 소요 비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병을 책임지는 경우 관련 비용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게 참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인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될 경우, 아니면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나 혼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병이라는 게 그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그 간병을 하고 있는 자녀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분명히 하고, 다른 자녀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의 간병비를 같이 분담을 한다라는 식으로도 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릴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끼리 같이 긴밀하게 상의를 한다거나 일정 부분들의 책임을 좀 나누자라는 이제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게 이제 전부 다 가족 지원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제 그 20년 전에, 그때는 간병비라고 하는 항목이 우리가 은퇴 설계할 때 한 2년 정도만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면은 간병의 어떤 기간
기간 자체가 실제로 평균 10년 다 이상이세요. 저도 뭐 강의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간병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다 10년 이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고 과학이 발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보다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더 연구도 해야 되고 더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 보면 현업으로 일할 때 최대한 저축하라. 뭐 진짜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죠. 은퇴 전 부채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사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부채를 아는 상태에서 은퇴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은퇴를 앞둔 고객분들이 부채 상환을 대부분 많이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서울 쪽으로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들은 대부분 부채가 상환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만약에 부채가 상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채 상환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안 되고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아직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채를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노후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금처럼 조금씩 상환을 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는데 부채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은퇴 전에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제일 급선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적절한 은퇴 계좌를 선택하여 저축을 최대화한다. 이 은퇴 계좌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은퇴 계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게 뭐 IRP, 개인용 연금하고 연금저축 계좌, 보험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사의 이제 연금보험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문맥은 그렇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셋 중에 여튼 최대한 당신이 선택을 해서 가장 저축을 좀 많이 해라, 그 계좌에. 여기서 말하는 세이빙의 개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은퇴해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많이 자금을 투여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개 중에서 좀 골라서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물론 세 개가 다 뭐 세법이 좀 다 다르고 뭐 공제해 주는 것이 다르고 다 이제 다른데, 그래도 거기서 가장 나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최대한 저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퇴 앞둔 바로 시점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동안 교육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써도 돈이 남아요. 그런 생활을 꽤 생각보다 오래 하시거든요. 한 4, 5년 이상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려워요. 내가 쓰던 걸 안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짧으면은 1, 2년, 길게는 4, 5년 전부터 내가 만약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든가 소득이 많이 줄어들 예상이 된다면 소비라는 습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수입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는 훈련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너무 뭐 10년 전부터 해라 이러면 좀 어렵지만, 정말 빠르면 한 4, 5년 전부터는 그런 어떤 소비 습관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 많은 다른 남은 금액들을 전부 다 그렇게 뭔가 나한테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저축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은퇴 계좌가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금 같은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현업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90세 이상, 95세, 100세까지 사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60세까지 근무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보통 이제 50대 중후반이면 은퇴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소득 활동하는 동안에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뭐 경제적인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거의 한 40년, 50년을 더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설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오래도록 현업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공통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가입을 검토한다. 이건 꼭 뭐 미국만 국한되는 게 아닌 내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게 이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우리나라는 장기 요양 보험이 사실은 건강보험에 이제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서비스잖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좀 케어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그거를 연계해 가지고 장기 요양 보험을 좀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 검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민간 보험하고는 조금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회사 다니는 동안에 단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들이 퇴직을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게 이제 좀 안 되는 것들은 개인적인 민간 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라. 직접 이제 이게 번역에 참여하신 강주성 또 유호실 두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 또 4, 5, 6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